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리더십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민주당은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이재명 리더십은 오간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고 이재명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 회사 대표에게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상당히 많은 오염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당내 경선 때문에 뭔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이 민심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민주당 복당 때문에 비판도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드디어 반윤 전선에 핵심 인물로 영입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모시고 지금 정치권에서 오늘 이 순간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논리로서 하나하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완전히 갈랐었습니다. 그렇죠. 통합을 했지만 분당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파국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파국이라고 돼 있긴 하던데요. 예, 예, 자, 언론에서는. 일단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같이 하기 힘들다. 그리고 같이 하면 시너지가 아니라 반대 역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쪽의 손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통합이나 창당하기 아주 전에도 제가 이제 제3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측하고 이렇게 좀 이것저것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지적들을 했었고요. 네. 결국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손해를 좀 더 본 겁니까?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손해를 좀 더 본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손해 볼 게 없었죠. 없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지율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어쨌든 특히 지역구가 관건인데 지역구 선거는 반윤과 친윤의 어떤 선택이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윤석열 정권 견제냐 아니면 지지냐 이건데 이 2년 우리가 겪은 2년을 앞으로 3년간 더 하겠냐 아니면 이 3년간 좀 더 견제하길 바라냐 이걸 못 참겠냐 이걸 가르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세력 측은 기본적으로 정체성이라든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기로는 반윤이라기보다는 반명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대선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준석 세력은 여하튼 간에 이제 이 반윤, 특히 보수 쪽의 반윤 세력들이 좀 결집돼 있었죠. 그래서 그쪽의 지지율이 그래도 10% 이상 이렇게 꽤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그러니까 이 반윤의 정체성,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 그다음에 중도 보수의 정체성,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혁신성과 기득권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폭 실망을 했죠.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고 봅니다.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 것보다 이번에 갈라서는 걸 보니까 윤석 전 대표 쪽에서 보면 네. 개혁신당이 차라리 잘 됐다, 이렇든 저렇든 성분은 이런 방식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원력이 있을 것이냐, 두 번째 갈라선 게 차라리 더 낫다, 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복원력은 한계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절반
절반에 못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한 40% 정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갈라지는 게 잘 됐냐? 예.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보면. 그리고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세력 측하고 같이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반윤의 정체성도 약해지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반윤이 아니면 친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그래서 친윤인 것 같은데 친윤도 아닌 애매모호한 유사 여당에는 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지금 선거 구도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낙연 대표는 사실 창당하지 말았어야 돼요. 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젊고 혁신성이라든가 새로운 이론들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것을 마음껏 못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마음껏 해서 이대남이라든가 2030층에 확실히 어필을 해서 작더라도 자기 세력을 끌고 가면서 벤처로서 성공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 그래서 일단 이번 선거에서 작은 세력이라도 살아남고 그 정체성을 지켜야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갈라진 게 잘 됐다. 또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왜 잘 됐냐. 이준석 세력이 제3지대 통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의 목소리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그 어떤 보수 중에서도 사실은 절반 가까이 아니면 이제 절반은 아니더라도 보수 중에 상당수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보수.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이런 보수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보수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을 대변할 그런 세력이 사라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제3지대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정권 비판을 제대로 못하는 어중간한 세력이 탄생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보수지만 윤석열 정권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걸 비판해야 돼. 그리고 이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반윤이라는 게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파상공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하나만 남은 셈이에요. 사실은 이제 진보 영역은 녹색정의당이 이제 굉장히 위축되면서 이제 시대의 어떤 소명을 다한 것처럼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아젠다가 발굴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현재 어떤 전쟁과 어떤 생존의 위기의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이 진보 영역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제 항상 세계사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 영역이 위축되는 국면에 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보수 영역이 커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제3 개혁신당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기타 여타 뭐 저라든가 또 변희재 등등을 비롯한 이런 바깥의 여러 이제 비판적인 보수의 목소리들이 파상공세를 이루고 또 민주당과 또 뭐 기타 뭐 여러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 내는 여러분들이 파상공세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야 이것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개혁신당이 완전히 정권 심판이나 정권 비판의 목소리 없어지면서 개혁신당이 사실은 야당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실제로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건 그럴 수밖에 약간 없는 거예요. 짭탕방식으로 이제 가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결별한 것은 국민의 저는 그렇습니다.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괜찮다는 선명하게 것이고. 자기 길을 가야 되고 이준석 세력이 저는 그 어떤 반윤의 어떤 그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반윤의 목소리를 계속 내주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든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총선을 좀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산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그건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헤어지기 전보다는 높아졌다 이렇게. 네, 헤어지기 전보다는 높아졌다. 아마 입장을 바꿔서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면 결별하기 전이라면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집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헤어졌으니 혹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이제 애초에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조금 이렇게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뭐 공천을 할 만큼,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할 만한 어떤 룸이 생기겠냐, 공간이 생기겠냐. 그러면 공천이라는 것은 뭐 비례 공천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많아야 5명 내지 10명일 텐데요. 뭐 그런 정도의 공천을 하려고 비대위원장이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김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 공천에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전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는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헤어지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번호일 겁니다. 번호. 현역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번호 3번이나 4번을 포기하고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는 상당히 힘들어졌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지금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가고 말고도 지금 현재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제 말씀은 지역구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안 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공천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젊은 세력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구 공천에서 실제로 뭔가를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번에 파열음을 내면서 쪼개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국힘과 민주당 쪽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좀 더 이익을 받고 어느 쪽에서 손해를 봤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거는 사실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는 개혁신당 만들고 나서 국힘 쪽에서 지지율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더 빠졌더라. 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저는 그냥 뜨악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호사가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주당 지지자가 개혁신당으로 옮겨갔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개혁신당 지지자가 국힘으로 옮겨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보시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빠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더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서 국힘으로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보수 반윤이기 때문이죠. 반윤 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옮겨온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이 표가 개혁신당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옮겨가는데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이낙연 세력입니다. 네. 이게 딱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옮겨갑니다. 이 반윤의 정서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사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주도적으로 제3지대를 만들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는 바람에 망했죠. 죽도 밥도 안 하고 안 되고 망했다. 망했죠. 이렇게 네, 평가를 정말 내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이런 전략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나요? 외형에 집착한 거죠. 외형에. 네. 실제로는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한번 움직였으면 상당한 보수의 정통성은 아니고요. 이준석 세력이 그렇다고 뭐 보수의 정통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네. 그냥 이제 젊은 보수들이 좀 모여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에서 구도는 반윤과 친윤 구도입니다. 그 구도가 깨진 거죠. 네. 그 구도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준석 세력이 상당히 반윤의 목소리를 한쪽에서 내주면서 이것이 민주당, 제1야당인 민주당과 기타 반윤 세력들과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를 했는데 이 분위기를 그래도 이익을 담당하고 있던 이준석 세력의 목소리가 이낙연 세력하고 합해지면서 이제 말을 자신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에 대해서 헷갈려 버리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되고 초점이 양당 심판으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바른미래당을 했지만 총선은 중간평가이기 때문에요. 양당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당 심판이 되려면 제3당이 가장 큰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거나 가장 클 잠재력이 있는 정당. 그래서 이 두 당보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압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당을. 완전히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압도를 하면서 이 제3신당의 지지율이 거의 40~50%까지 갈 때 이게 가능한 얘기지. 지금처럼 한 자리 숫자에서 양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또 더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이제 패착은 뭐냐면 양당을 심판하려면 구태한 정치 문법을 따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특히 그 3당을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것.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혁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특히 이낙연 대표는 정권,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권의 실세이자 총리고 상당한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각인돼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아무리 외쳐봐야 이것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섞여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항상 나이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준석 세력은 위축되고 이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뭐라고 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그 안에 그 우산 밑에 작은 이게 되고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지지율이 있건 없건 간에 거기에 뭔가 대선 주자 같은 모양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 존재감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나쁜 의미에서 존재감이 너무나 커서 이분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기득권을 깨겠다 내지는 새로운 혁신을 해보겠다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준석 개혁신당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뜨고 지는 별을 받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했던 아니면 원래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도 늘 일어날 수 있다. 원칙과 방향. 그렇죠. 비록 작지만 강한 힘으로 끝까지 돌파하겠다는 젊은 사람의 투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좋은 사례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다시 한 번 더 개혁신당이 원래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정치를 한 번 더 저는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회사를 할 때 벤처를 창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를 창업해서 그 벤처가 성공을 해서 나중에 대기업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벤처를 창업한 이제 이 아주 잠재력이 있는 창업자들이 처음부터 이제 예를 들면 그 벤처를 창업한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나와서 그 대기업 내부에서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니 뭔가 쌓인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 우리 힘으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그분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이게 이제 우리도 좀 번듯하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자꾸 성격이 다른 벤처들을 M&A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목표를 잃고 그 벤처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게 되면서 대기업에 그냥 완전히 묻혀버리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외형에 집중해서 우리도 번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무실 좀 큰 거 얻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무실 임대료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는 그 딱 정말 의기투합한 초기 멤버들이 작더라도 그걸로 쫙 가서 일정한 성과를 낼 때까지는 옆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외롭지만 혼자 가야 하고 네. 정말 괴롭지만 네.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응원합니다. 네. 어렵지만 늘 선택하면서 국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체로 네. 이준석 대표가 심기일전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주제 바꿔서 네. 이제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의 추이나 방향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과거와 달리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2월 14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17일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가 3개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7%, 국힘이 43%, 이게 이제 한국경제고요. 연합뉴스에서는 보도한 것이 리얼미터 조사인데 여기도 지금 국민의힘이 39.1, 민주당이 40.2, 거의 이제 격차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여론조사 꽃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ARS 조사를 16일, 17일 양일간 해보니까 민주당이 49.8%, 국민의힘이 36.4%로 오차범위 밖을 훨씬 벗어나서 정당 지지율이 박빙이다 또는 국민의힘이 앞선다 또는 민주당이 훨씬 앞선다 이런 조사가 동일한 시점에 조사를 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수 언론들은 야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고 있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타격이 이제 많아서 결국 민심에서 민주당이 멀어지고 국힘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언론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 너무 심하게 편향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여론조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거냐 아니면 도와줄 거냐에 대해서 상당수가 이미 입장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조금 기가 죽거나 살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걸 막 밖으로 얘기하냐 마냐. 왜냐하면 이미 2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2년 동안 지켜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기회를 놓치면 3년을 그냥 쭉 가는 거죠. 그 부분을 2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 왔고요. 앞으로 3년간 다시 이것을 추인해주고 이것을 밀어줄 거냐, 다시 기회를 줄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다못해 유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가르마가 이미 타져 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유동층, 아까 말씀드린 개혁신당과 관련된 이 유동층들. 중도층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됩니다. 중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패착인데요. 중도라고 해서 어중간한 투쟁, 어중간한 비판을 중도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세력이나 이낙연 세력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기 윤석열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싫어. 저게 보수야?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밀어주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거죠. 이준석 세력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이낙연 세력이 아니고. 네. 계속 반복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이낙연 세력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그 구도 속에서 심판할 거냐 말 거냐로 결국 간다고 봐요. 지역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비례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지역 구도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순간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게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의사 증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것도 참 보면서 정말 비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의사 증언이 어제 오늘 이슈입니까? 이때까지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총선을 불과 한 50일 앞두고 갑자기 칼을 뽑습니다. 그것도 2,000명을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증언을 하는 건 좋지만 예. 실제 정원 자체가 얼마입니까? TO가. 네. 한 3,000명 정도 되나요? 2,000명이 이제 2,000 추가로 명. 늘어나니까 5,000명으로 이제 그렇죠. 입학생을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갑자기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2배를 수용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소아과라든지 이런
벽오지 같은 데로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숫자를 탁 던지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발끈해서 파업하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파업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것을 폭력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죠. 지난번에 사교육과 관련해서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해. 이거랑 똑같은 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의사들도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난 파업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파업을 해서 어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집단을 악마화하고 그 집단을 폭력으로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서 그 어떤 집단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선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시원함을 선사함으로써 지지를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부터 계속해온 행태들이 저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민주주의의 적이고 매우 위험한 사람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됐냐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때부터 계속해온 짓이에요. 이것은 사실은요 보수고 진보고 어떤 이슈건 간에 이런 행태의 정치를 이제는 우리 근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야가 사실은요 보수 진보가 손을 잡고 이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무슨 잘못한 게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다음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처음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그다음에 무슨 노조도 우리 국민들이 노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죠. 그러나 화물연대, 그다음에 대우조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건설노조의 행태에서 보여준 것들을 보면 그 노조 중에서도 거기만 탁 파내가지고 그 집단만 무너뜨리는 전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사실을 보면 이 문제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적인 얘기인데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건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보건의료 전체가 적이 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수고 가장 특권층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의사들만을 탁 집어내서 거기만 적으로 만들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안에서 고립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전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낙연이라든가 그 비명들을 계속 부추기고 그러면서 제3지대를 계속 분위기를 만들면서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가 자꾸 이간질 시키죠. 제가 보니까 제가 복당하는 데도 엄청나게 이간질 하더라고요. 특히 네. 조중동에서 네. 그죠? 종편에서 그러면서 그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그 반대편 진영의 수장 또는 그 핵심 세력을 파내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고립시키는 겁니다. 이분은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치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행태를 근절해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정권 견제 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정원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이렇든 저렇든 어르게 하고 이제 논의를 해왔던 상황인데 이제 오늘 더 놀라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000명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니 2,000명도 부족하다. 2,000명도 부족하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는 협박하는 거죠. 예.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날뛰어? 그럼 내가 더 죽이마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합리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나한테 개겨? 너는 더 죽일 거야. 예.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없죠. 국힘 공천이 조용한 이유는 진짜 제대로 해서가 아니라 입틀막 공천이에요. 입틀막. 네, 입틀막 공천이에요. 찍소리 하지 마. 죽을 줄 알아. 이거예요. 폭력입니다. 말과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봤지? 어떻게 되는지? 캐비넷. 조용해지죠. 그다음에 국힘은요. 이미 비주류가 싹이 말랐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파 갈등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국힘은. 그래서 이제 다선 중진들이 총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은 결국 잘 받아들인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국힘의 공천 잘하네?
근데 민주당은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반발하고 마치 이재명 사당하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또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힘이 다선 중진을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힘이 정리를 안 하는데 민주당만 정리하면 사당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정리해요. 똑같이. 그럼 여기서 하면 쇄신이고 여기서 하면 계파 갈등입니까? 말이 됩니까? 왜 똑같이 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뭘 비판해야 돼? 만약에 굳이 비판한다면 왜 민주당은 다선 중진들이 아무도 안 받아들이냐? 왜 올드보이들이 아무도 안 받아들이냐? 왜 77.7%로 당선된 당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명도 토시 하나, 그러니까 한 명도 누구 하나 승복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 당의 리더십이나 이 당의 어떤 분위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비판한다면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서 사실은 자기의 부당함 또는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저 저항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쇄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끄럽지 않다? 아, 당연하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조용했을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요. 조용하죠. 그것이 그러면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위 20%에 들어서 모멸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탈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사당화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사선 국회의원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그것은 민주당 몫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 이재명이 사당화를 시켰다라고 해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재명이 진짜 사당화가 문제야?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 좀 물러나 달라. 다선 중진 좀 이선 후퇴를 하고 새로운 물을 좀 갈자. 이현주도 넣고 누구도 다 넣는데 왜 나를 빼내려고 하는 거야? 통합한다면 기존 사람 다 받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 작전을 하는 또 586의 국회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김대중 선생 또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운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반드시 선비의 꼿꼿한 정신과 기계를 가지고 끝까지 부딪혀야 하는 것. 이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부족했다고 하면 현실 정치는 엄연히 우리가 매일 맞닿아 있는 오늘, 내일 그리고 지난 과거가 나의 인생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면 상인의 현실 감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로운 사람은 영입을 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기존의 고인물들은 좀 빼주면서 혁신을 하는 것은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서 매우 중요한 저는 DJ 정신이다 라고 하면 물러나야 할 사람이 좀 더 이런 것들을 수긍하고 좀 섭섭하고 좀 부족하고 또 떠나기 어렵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 욕하고 자기는 당연히 이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방식으로 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원래 밥맛이라고 싫어하느냐. 보수는 자기들 이익 때문에 똘똘 뭉쳤는데 진보 쪽은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본인에게도 상당히 많은 지금 공격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나아진 편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기득권화 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기존의 그 국민의힘과 같은 기득권 정당에 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래 왔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부패하고 어차피 기득권이 가득했던 정당과 싸우면서 기득권을 내려놔라, 도덕성을 회복해라, 부패한 정당을 심판하자 이런 쪽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계속 대변해온 역사가 바로 민주당의 역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들이 본 눈높이가 다른 거죠. 저는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몇 번의 집권을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같은 기득권화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의식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자리가 많다 보니까 다른 걸 대체적으로 줄 수 있는 대체로 그래서 뭐 어떤 협회장이든 기관장이든 이런 자리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희생해달라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저는 집단 지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제가 볼 때 아쉬운 부분도 있죠. 훨씬 더 이렇게 그 무던하게 또는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거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뭔가 조금 저는 비교된다면 이 어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공천의 양상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찍어 누릅니다. 더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게 더 많고 그리고 이미 비주류가 반윤 세력은 이미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공천에 대해서 뭐라고 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은 고사하고 인물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다 찍어내기를 했고 그다음에 꿈틀하는 사람들을 다 짓밟아서 캐비닛까지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아니면 저처럼 징계를 해서 뭔가 문제 흠집을 계속 내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마저도 징계하고 그다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시켜서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출마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비주류는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은 어차피 비어 있어요. 현역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무주공산인 속에 그냥 막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전부 현역입니다. 지난번에 다 단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정권 하에서. 그들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역을 빼낸다는 것이 물갈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현역이라고 빼서 물갈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역도 물갈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어쨌든 지지층이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뭐냐 저는 모든 것은 끝나고 나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 이후에 이 대진표가 완성됐을 때 그때 그럼 과연 민주당의 대진표에서 이 끝나고 나서 좀 얼마나 쇄신을 했느냐. 그죠? 그래서 얼마나 새로운 인물이 들어갔느냐. 그다음 그 새로운 인물들은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왜냐하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부에서 누가 억울하냐 보다도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능한 사람들을 공천했느냐. 어디가 더 참신한 사람을 공천했느냐. 어디가 더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구성원을 준비를 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잣대로 볼 때 결국에는 끝에 공천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요.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공천을 했다. 이때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을 가득 공천해다.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그런 거예요. 그 공천은 잘못된 공천이죠. 바깥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질문으로 드리면 이제 영입을 하겠다고 예전에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겠다고 민주당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친문들이 막 반발을 하면서 이현주 의원이 못 갈 수도 있겠다 또는 이재명이 코너에 몰렸다. 왜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느냐 이랬는데 뭐 그것은 기우로 끝이 나고 결국 이현주 의원을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제 소개도 하고 영입을 했어. 아,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하게 통합적으로 뭔가 이번 공천을 성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의지가 남다르구나. 중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식의 이런 통합공천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좀 저는 듣고 뭐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나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순서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목소리 다 낼 거 다 내고 할 얘기 다 하고 또 여론이 막 조성이 되고 하는 걸 다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성숙했을 때 뭔가를 시행에 옮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답답하거나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천천히 할 필요 있냐? 그냥 정광석화처럼 해치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은 저는 뭐 예전에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했던 것 같은데 훨씬 더 이제 대선 주자가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맡고 또 민주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힘하고 달리 국힘이라는 것은 대통령 하나가 딱 오면 그걸 중심으로 쫙 완장차고 정리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들러리고 엑스트라들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원주의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서 그것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당이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이 막강하긴 하지만 각 계파나 각 집단 정파의 어떤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쇄신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집단 그룹의 어떤 균형 이런 걸 고려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쇄신과 통합 사이에서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친명 중에서도 다선 중에 누군가를 그러면 쇄신의 대상으로 아마 내놓을 것이고 그래서 메뉴를 다양하게 섞어서 내놓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바깥에서 이제 특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친명만 살리고 비명 다 죽인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이현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영입을 한다. 이게 무슨 방향이 있느냐, 내용이 있느냐. 이재명식의 이런 사당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언론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당화가 왜 심한 거예요? 사당화라면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국힘은 입틀막 공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안 내동하면서 막 이재명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당에는 있잖아요. 예. 저는 정말 그래서 민주당이 더 낫다고 제가 결론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런 막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대표를 향해서 사당하다 막 해도 안 잘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는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용이 있다 말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아무 계획 없이 누구를 영입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영입할 사람 영입한 사람대로 또 시스템이 아닌 것에서 양보를 구할 사람은 양보를 구하는 대로 계획을 채워서 하고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친명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왜 언론은요 그 문학진 전 의원 친명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친명이죠. 저 특보 단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노웅래 의원도 친명이죠. 비명은 아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보니까 뭐 안민석 의원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친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신구 권력의 교체기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비문이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까? 그때 저는 비문이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그때는 정권을 잡고 나니까 힘이 막강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그래서 이게 신구 권력의 교체기에 주류와 비주류의 교체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면 6대 4가 4대 6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민주당이다. 다 자르진 않는다. 전멸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전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친문 내지는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영향력을 등에 업고 뭔가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한다면요. 대표적인 비명 중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정 네. 그다음에 또 그 박수현 의원, 그 홍보수석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단수를 다 줘버렸죠. 그 왜 그랬을까? 그분들은 지역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특히 박수현 의원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죠. 거기는 정말 험지 아닙니까? 네. 거기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왔고 평판이 좋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군말 없이 다 주는 거예요. 고민정 의원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지만 호불호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지명도라든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이재명 대표한테 세게 얘기합니까? 네. 그래도 실력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지명도가 되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그레이 에리어에 있는 사람 중에 약간 좀 억울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6대4가 4대6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정치판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네. 니네는 말이지 100대 0이 0대 100이 되는 당 아니야? 싸그리 그냥 씨를 말리잖아요. 지금 비주류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제가 그것만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니까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당대표 나왔던 사람, 당대표 했던 사람 전부 다 찍어냈죠. 그래서 쫓겨났거나 주눅이 들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누워있죠. 그죠? 찌그러져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요. 김성태,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뭐 사실은 주류는 친윤은 아니지만 또 뭐 반윤이라고 하긴 뭐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비윤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저항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찍 이렇게 되죠. 뭐가 있었을까? 캐비넷이란 얘기도 있고 뭐가 있었다고 다 생각하지만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영남에 3명 중진, 5 중진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김태호, 조혜진 또 누굽니까? 서병수. 자기 지역구에서 빼내서 딴 데로 보냅니다. 영남처럼 지방에서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하는데 그거 신경도 안 쓰고 다른 데로 빼내버립니다. 험지로. 그러면 이건 뭐냐? 지역 주민은 굉장히 무시한 공천이고 그 사람들 죽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살면 좋고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윤들이거나 반윤들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주류인 친윤들은 어디로 갔나라고 보면 조용히 다 다수 공천 받았고요. 아예 경선도 안 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경선을 또 그 주진우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해운대 공천 받았죠. 네. 그 사람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그냥 네. 아예 처음부터 줬어요. 네.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이성권이라고 부산에 부시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박형준 시장의 얼음팔이고 박형준 시장이 그 엑스포 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윤석열한테 딱 붙어서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PK 같은 데도 정말 찍소리도 못하던 현역들 일부 그대로 두고 그다음 반 정도는 완전히 물갈이 하는데 이 물갈이의 기준은 친윤들을 그대로 다수 공천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보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이니까. 근데 수도권은 보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경쟁을 하고 보도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발 와서 나가달라고 하던 상황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캐비넷과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은 권위주의 문화와 리버럴 문화 그래서 시끌시끌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당과 그다음에 이 권위주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래서 완장차고 찍소리 못하는 이 국힘의 지금 현 실태를 보여줘. 이건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언론이 현재 보도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천 끝나고 누구하고 경쟁시키는지 얼마나 세심이 인물 다 됐는지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을 물갈이 했는지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체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당선이 되면요. 우리가 지금 정권을 견제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찍소리도 안 하고 납작 엎드려서 공천을 받아온 사람들이 당선된 다음에 남은 임기 3년 동안 과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까? 지금까지 2년 동안도 우리가 지켜보면 국민의힘이란 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한동훈이란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이 실정에 전부 같이 했던 연대 책임자인데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보다 오히려 그나마 있던 반윤 세력들조차도 씨가 말라버린 이 상황에서 이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국회의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때까지 하던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본질적으로 이때까지 특검은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 여러 가지 비리,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경제 실정, 외교 실정이 계속 있었어도 이때까지 국회가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약한 훨씬 더 나약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당은 적어도. 그러면 저는 자 야당이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부당함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과하고 욕심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 그다음에 옆에 보니까 내 동료가 부당한 것 같아. 좀 목소리 좀 내줘야 되겠어. 같이 떠들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민을 대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찍소리도 못하고 비굴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민의 억울함을 대변하겠습니까? 저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참 그런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프레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실질적인 내용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할 사실인지를 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누군가의 보도가 사실이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지? 민주당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못해서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또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해서 채찍질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내용이 너무 심하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사라졌고 사당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가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반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천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되어서 아무런 잡음이 없다. 이 말에 또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입틀막 공천이라. 입틀막 공천이랍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제대로 버텨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그냥 찍어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려서 봐야 한다. 본인의 지지 정당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후보를 더 좋아하든지 간에 결국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되고 그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여러분 판단하는 시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현주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본인의 지금 지역구는 결정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당에서 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접전 지역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지역과 후보를 상대로 일단 붙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간에 전략이라는 것이 저만 가지고 보고 있을 건 아닐 것 같고 전체 그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이다. 그럼 서울하고 경기가 이렇게 있으면 저 혼자서 뭐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그 혼자 뭐 이렇게 막 노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전략 하에서 전략적 자원들 당의 전략적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보면서 어떤 벨트 또는 어떤 영역별로 그 포스트를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저를 고려를 하겠죠. 그 제가 한 번씩 꼭 초청을 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게 저도 궁금한 게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아, 나도 평론가이고 기자 출신인데 뭘 잘못 보고 있구나.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아, 네. 나도 사실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도 있구나.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네. 그 오염이나 분위기에 전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역시 현장에서 현업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 민심을 매일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을 통해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주 나와서 말씀을 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그래,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봐 왔어요.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정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민심이 오롯이 반영이 되는 것이 그들한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온갖 방해 책동들을 하겠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책동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 그 어떤 특히 어용 언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말들이 왜 저 말이 계속 나오는지 우린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고요. 프레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날 무엇을 생각할까?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2년 괜찮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3년 이대로 좋습니까? 이걸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선택받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낙연 사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야당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막을 거냐 못 막을 거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은 야당의 역할로서 민주당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물갈이 되는 새로운 인물들이 그 야당의 역할을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거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고 나중에 선택을 하는 것은 대선 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선택을 할 때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이 정권의 폭주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2년 지금까지 2년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해진 3년을 우리가 보낼 각오가 돼 있느냐를 한번 자문을 하셔야 된다. 네. 오늘 많은 이제 질문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답할 시간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이런 국민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답답한 마음 저도 풀려서 아이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는 한번 모시고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네, 자신감 가지라는 말씀 잘 해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오시면은 민주당이나 또는 야권이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좀 더 국민들을 설득시키면서 앞선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해안을 직접 한번 들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스픽스가 마련한 특집 인터뷰 여러분 들으셨고요. 저희들 마지막 광고 하나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전문 점검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해주고 설계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무료로 상담을 해주니까요.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모든 보험이 정말로 무료로 상담 가능한 더 착한 보험입니다.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010-7612-3303입니다. 010-7612-3303으로 여러분 문자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24시간 안에 반드시 연락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무료니까요. 더 착한 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남은 저녁 시간 또 내일 하루 더욱더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